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000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7,000TTCO 받아가세요. 트럼프 시대 됐는데 비트코인 지금이라도 사야 되는 거예요? 이런 질문하는 분들이 요즘 엄청 많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미국의 대통령, 새로운 대통령이 굉장한 변화를 가져올 것 같고 그게 경제에 엄청난 영향을 끼칠 거라는 건 분명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좀 가장 잘해 주실 수 있는 분을 오늘 특별한 손님으로 모셨습니다. 트럼프 청구서의 저자이시고 전 백악관 출입 기자세요. 그래서 진짜 그것도 트럼프 시대 백악관 출입 기자시더라고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도 어떤 일이 벌어질 건지 박형주 전 백악관 출입 기자 모시고 말씀 나누려고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 간략하게 본인 소개해 주시죠. 그러니까 분명 한국인이시고 네, 말씀 그렇죠. 한국말 잘하시는데 어떻게 백악관 출입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사실 한국 언론사에서 오랫동안 일했고요. 2003년부터 이제 한국 방송국에서 일을 했고 미국에 가기 전에는 그 YTN에서 그 뉴스 앵커 그리고 시사 프로그램 진행자를 오랫동안 했습니다. 2016년까지. 그러다가 이제 말씀하신 대로 2016년 4월에 이제 제가 워싱턴 DC로 갔고 그리고 이제 지난해 2023년 9월까지 이제 워싱턴 DC에서 이제 기자로 일을 했거든요. 한 8년 정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라고 그 미국의 국영 국제 방송국이 있는데 이제 거기에서 이제 제가 일했던 팀은 주로 그 우리가 흔히들 워싱턴 조야라고 하잖아요. 백악관이나 행정부, 국무부, 또 싱크탱크 이런데 그 한반도 북한 또 중국 정책을 좀 취재하는 팀이었고요. 거기에서 이제 제가 맡았던 역할은 말씀하신 것처럼 백악관 그 국가안보회의라고 있어요. 네. 거기에서 이제 한반도 정책들을 이제 주로 취재를 했습니다. 국가안보회면 우리나라로 따지면 NSC 네, 같은. 맞습니다. 정확히 미국도 NSC라고 부르죠.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이제 백악관 출입 기자라고 하면 그 미국의 국내 정치를 많이 다루지 않았겠나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사실 그렇게 이제 국내 정치를 다루는 기자는 따로 있었고요. 저는 그 백악관 안에 있는 그 NSC에서 그 외교안보 정책을 주로 취재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을 이 정권이 줄지도 좀 가까이서 이제 관찰하셨을 수도 있겠어요. 그때가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일기 때잖아요. 2016년. 그렇죠. 이제 그 트럼프 일기 그리고 바이든 까지 이제 제가 바이든까지 아주 최근까지. 그리고 네.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는 그 국영 방송이면은 좀 뭐랄까 미국의 관료들이나 싱크탱크에서 우리 편이지라는 생각으로 취재에 응하지 않았을까요? 그렇게들 많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제 실질적으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그 경영만 이제 국가기관에서 이제 하는 거고요. 이제 보도라든가 편집 이런 것은 이제 독립적으로 뭐 특별히 뭐 미국 정부에서 더 좋은 정보를 준다거나 뭐 이런 것들은 없습니다. 뭐 비판, 정부 비판도 하고 그렇죠. 비판도 하고 필요하면. 그렇군요. 우리나라 언론사처럼 생각을 하면 될 것 같네요. 미국으로 근데 국내 언론사 있다가 미국 언론사 가기는 흔한 일 아니잖아요. 예, 그렇죠. 어떻게 그렇게? 방송용으로 말씀드릴까요? 아니 뭐 진짜로 말씀했어요. 아니 뭐 그러니까 사실 이제 진실을 원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직을 한 거잖아요. 근데 모든 직장인들이 그렇지만 이제 이직할 때는 그 현재 직장에 대한 약간의 어떤 그 불만, 결핍 이런 게 있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우스갯소리로 뭐 그 이직할 때 3, 6, 9, 12, 뭐 3년, 6년, 9년, 뭐 12년 이렇게 그 이직을 생각한다라는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저는 딱 이제 한 12년 됐을 때 제가 여기에서 뭔가 좀 더 할 수 있을까 아니면 다른 길을 모색해야 되나라고 사실 고민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워싱턴으로 가게 된 계기는 그 앞서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제가 2003년에 이제 언론사 생활을 시작을 했거든요. 그때 이제 참여정부가 딱 시작될 그 당시였는데 뭐 잘 기억하고 계시겠지만 그때 외교안보 이슈가 굉장히 많았어요. 뭐 북한 핵실험하고 뭐 육자회담 가동되고 또 그때 이제 노무현 정부 그리고 미국에는 부시 정부 사실 초반에는 여러 가지 갈등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뉴스를 보면서 제가 이제 외교안보 뉴스를 볼 때마다 항상 그 제 귀에 꽂혔던 단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오늘 워싱턴 조야에서는 북한 핵실험에 대해
워싱턴 조야라는 말이 조야. 예. 이 조야가 무슨 뜻이지?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도대체 워싱턴 조야라는 게 뭘까? 어떤 곳이길래 항상 한국에서 뭐 일만 터지면 북한이 핵실험을 하면 미사일을 발사하면 우리는 워싱턴을 쳐다볼까? 이런 약간 궁금증들이 좀 있었고요. 그러니까 뭐 기자라면 다들 마찬가지일 텐데 그래서 한번 워싱턴의 맨사를 좀 취재해 보고 싶다. 약간 그런 생각들을 했었고 기회가 돼서 이제 갔었던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러면 본격적으로 그 말씀 좀 들어볼게요. 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돼가지고 뭐 들었다 놨다 전 세계를 지금 뭐 어제도 바로 캐나다하고 멕시코에 25% 관세 추가를 부과하겠다고 해가지고 두 나라는 난리 난 것 같은데요. 나프타 깨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네. 판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 어떤 새로운 판을 준비를 하고 있는 걸까요? 사실 그러니까 트럼프 2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트럼프 2기를 보려면 저는 두 가지를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첫 번째는 당연히 트럼프 1기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트럼프 1기 때 외교안보, 국제정책이 어떻게 전개됐는지를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동시에 바이든 정부도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 미국이 예전의 미국이 아니잖아요. 예전에 모든 나라를 다 지켜줄 것 같고 그리고 또 정의와 평화를 위해서 열심히 끝까지 싸웠던 그런 미국이 아니라 최근 10년 동안의 미국은 굉장히 뭐랄까요? 굉장히 지쳐가는 거인의 모습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떤 바이든 정부, 트럼프 정부의 일기 그리고 바이든 정부 일기 이 지난 10년 동안에 미국이 갔던 방향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것은 바로 우린 더 이상 예전에 모든 일을 다 관여했던 미국이 아니다. 동맹국들이 뭔가 좀 우리를 위해서 더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게 이제 첫 번째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역시 여기서도 많은 얘기를 하셨을 것 같은데 중국입니다. 네. 그러니까 중국하고 이제 이미 대결할 결심을 한 거잖아요.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미국의 지난 10년의 지향성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동맹들 더 많은 역할 해. 그리고 우리는 중국과 대결할 거야. 여기에 이제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 트럼프의 예측 불가능성 이런 것들이 이제 더해지는 게 이제 트럼프의 2기가 아닐까 이렇게 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은 쓰신 책 제목이 트럼프 청구서잖아요. 네. 그래서 그럼 청구서가 날아오는 건가? 청구서의 내용이 뭘까? 뭘 달라는 거지? 뭐 이런 궁금증이 드는데 일단 그 의미가 뭔가요? 예, 청구서. 제가 원래 이제 좀 책 제목을 고민을 많이 했는데 처음에 생각했던 거는 버든 쉐어링이라는 제목을 좀 생각을 했어요. 아까 첫 번째 포인트를 버든 말씀하셨던 쉐어링. 거. 네. 동맹에게 뭔가 더 역할을 해야 되는 거. 그리고 이제 한국 입장에서 봤을 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한미 관계 혹은 한미 동맹이 우리에게 초대장일까 아니면 청구서일까? 초대장이라는 것은 굉장히 좋은 거잖아요. 그죠. 가서 즐겁게 축하해 주면 되는 거고. 그리고 미국은 그동안에 사실 한국 정부에 많은 초대를 했어요. 예를 들면 뭐 최근에는 나토 정상회담에 한국을 초대를 했고요. 그리고 한미일 삼각 군사협력에 한국이 더 역할을 해라고 초대했고. 근데 이 초대장을 그냥 좋다라고 받기만 하면 되는 건가? 지금 윤석열 정부는 그렇게 느꼈던 것도 그래서 같아요. 많은 초대에 좀 응했죠. 네네. 근데 이제 그 뒷면에는 굉장히 빼곡한 청구서가 있다라는 거죠. 이게 경제적인 청구서든 정치적인 청구서든 전략적인 청구서든 그걸 좀 잘 봐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의미에서 이제 제가 트럼프 청구서라는. 근데 제가 갑자기 생각났는데 네. 이 책 나온 게 언제죠? 이게 한 일주일 정도 됐습니다. 트럼프 당선이 확정된 거는 지금 11월 한 뭐 7, 8일 정도 돼서 그렇죠. 확정이 된 것 같은데 네. 일주일 전이면 이게 미리 써두시 그 당선 확정되고 쓸 수는 없는 시간이잖아요. 사실 제목은 당선이 확정된 걸 보고 제가 제목을 정했고요. 근데 이제 최근 한 1년 정도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럼 트럼프 될 걸 아셨어요? 사실 막판이 좀 불안하더라고요. 트럼프 안 됐으면은 이 책은 네. 근데 이제 저는 어떤 걸 생각했냐면은 트럼프가 그동안에 선거를 두 번 했잖아요. 네. 첫 번째는 힐러리하고 했고 두 번째는 2020년에 바이든하고 했는데 이번 선거는 트럼프 바이든 구도보라기보다는 트럼프 힐러리 구도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저는 좀 많이 들었어요. 힐러리요? 예. 그러니까 지난번에 나왔었던 그렇죠. 힐러리 2016년과 클린턴. 유사한 상황이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2016년에도 힐러리가 지니는 상징성이 굉장히 많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이른바 진보 매체들이 거기에 열광을 했었고요. 네. 그리고 모든 매체들이 사실상 이제 힐러리가 될 것처럼
그 전망을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해리스가 등단을 했을 때도 사실 그 미국의 많은 그 주류 매체에서 그렇게 이제 보도를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결국은 저보다 더 경제 전문가시니까 잘 아시겠습니다만 선거라는 게 그 경제가 움직이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미국은 그 바이든 정부 때 뭐 그 경제 지표로 보면 굉장히 좋았잖아요. 실업률도 많이 낮아졌고. 그런데 그 미국은 미국 유권자들이 운전을 하거든요. 근데 경제 지표를 매일매일 사실 확인해요. 뭐냐면 그 길거리에 마다 있는 그 주유소 기름 넣는 큰 전광판에 기름값이 얼마냐. 저 처음에 미국에 2016년에 갔을 때 기름값이 이렇게 싸단 말이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바이든 정부 들어서 이게 앞자리가 이제 조금씩 바뀌더라고요. 앞자리가 바뀌면 많이 오른 거 그렇죠. 아니에요? 많이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그 지표로 보는 경제하고 미국 유권자들이 매일 운전을 하면서 그 주유소에 있는 전광판 가격을 표를 확인하면서 그 느끼는 그 경제는 굉장히 달랐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결국 트럼프가 결국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길 좀 거다. 더, 그렇게 예측을 그렇죠. 하시고 네. 미리 책을 쓰시고 불티나게 이제 팔릴 준비를 하고 있는 책인데, 근데 또 궁금해지는 게 그러면 아까 버든 쉐어링 말씀하셨으니까 청구서가 날라올 거라는 이제 말씀이시잖아요. 무슨 청구서일까요? 그 지금까지 우리 방송에서 다뤘던 내용 중에는 주한미군 철수할지도 모른다. 네네. 방위비 분담금 많이 내라고 할지도 모른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어요. 그런 네네. 것들 이제 얘기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이제 방위비 분담금은 가장 많이 이제 부각되는 그런 그 지금 이슈잖아요. 네네. 그리고 이제 이거는 곧 현실화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트럼프 본인부터가 이제 그렇게 네. 얘기를 했잖아요. 지금 이제 처음에는 한 10억 달러, 2016년 그쯤에는 한 10억 달러 정도 우리나라가 지불을 했었는데 트럼프는 한 50억 달러를 요구를 했잖아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100억 달러를 이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그 요구가 있을 거고요. 100억 달러면 14조 원쯤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지금의 한 10배 정도 되는 거죠. 근데 이제 100억 달러를 다 줘야 되느냐? 이거는 분명히 이제 협상의 여지는 있겠지만 사실 지금 주한미군 그 방위비 분담금 이야기가 언론에서 많이 다루기는 하잖아요. 왜냐하면 이게 액수로 느껴지는 그렇죠. 거기 때문에. 근데 사실 그거보다는 앞서서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그 미국의 그 동북아 인도 태평양 그 영내의 전략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가를 좀 더 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 맥락에서 이제 방위비 분담금은 굉장히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제 주한미군도 트럼프가 철수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건 분명히 이제 사실 협상 테이블에는 오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할 때 그러면 우리가 뭐 주한미군 철수할 거야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지만 사실 주한미군 문제는 좀 두 가지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그 마가의 측면, 그러니까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측면에서 봐야 되고요. 두 번째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중국과 싸우려고 결심한 미국의 측면에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두 가지가 동시에 저는 작용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다른가요? 그러니까 마가 같은 경우는 크게 핵심이 이제 세 가지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불법 이민자들을 막겠다. 그래서 굳건하게 이제 그 장벽을 세우겠다는 거고요. 이제 두 번째는 우리가 그 해외에 나가 있는 제조업을 미국으로 다시 들어오겠다라는 거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무의미한 해외 군사 원정들을 우리가 줄이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한미군은 사실 세 번째에 걸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사실 그 주한미군을 철수한다고 했을 때 그 병력들을 이제 재배치해야 되는 문제가 있거든요. 이 재배치가 어느 지역에 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하나가 좀 이슈가 될 수 있고요. 그러니까 마가적인 측면에서 보면 주한미군을 빼는 게 뭐 큰 흐름에는 틀릴 게 없지만 그 두 번째 더 큰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보면요. 다시 말해서 인도태평양 전략은 중국과 우리가 모든 전선에서 견제하고 중국과 싸우겠다라는 거잖아요. 중국을 포위한다는 그렇죠. 거겠죠. 인도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거기에 이제 딱 우리나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핵심 병력 중에 하나인 주한미군을 빼겠다라는 건 사실 이제 미국의 큰 전략으로 봤을 때는 좀 맞지 않다라고 생각하고요. 오히려 저희들이 사실 고민해야 될 것은 이제 주한미군이 주둔한 이후에 주한미군의 역할은 딱 하나였잖아요. 사실
북한을 그렇죠. 북한을 억제하는 거. 네네. 근데 사실 이제 최근 트럼프 정부 때도 그랬습니다만 지금 그 워싱턴에서 가장 많이 논의되고 주한미군과 관련돼서 논의되고 있는 핵심 이슈 중에 하나는 주한미군의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28,500명 정도가 주둔하고 있잖아요. 네. 결코 적지 않은 숫자거든요. 근데 펜타곤 국방부 관리들이 사석에서 이런 얘기를 하곤 해요. 그런 28,500명을 단 하나의 싱글 미션만을 위해서 놔두는 게 가성비가 있느냐. 더군다나 중국을 견제해야 되는 그 필요성이 갈수록 커지는데 그렇기 때문에 주한미군에 대한 성격이나 역할들에 대한 많은 논의가 지금 진행되고 있거든요. 워싱턴에서. 그렇기 때문에 사실 방위비 분담금도 우리에게는 잘 대처를 해야 되지만 더 큰 문제는 그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주한미군의 역할을 변경하고자 할 때 그렇다면 우리 정부는 어떤 입장을 낼 것인지 우리 안보 전략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사실 이 부분이 더 좀 핵심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약간 소름 끼치는데 예를 들면 주한미군이 그 미션이 뭐 북한만 상대하는 게 아니고 뭐 대만의 중국이어도 상대하고 뭐 여러 가지 좀 해봤죠. 남중국 해도 좀 방어하고 뭐 이런 거 다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나오면은 그러면 굉장히 우리나라 입장이 이상해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사실 앞서서 말씀드린 버든 셰어링의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저희들이 우리나라는 한미 동맹 그러니까 동맹 국가가 딱 하나였잖아요. 네, 미국 하나하고 그 많은 안보들을 이제 미국에 의지를 했었는데 그리고 우리의 가장 큰 우선순위는 북한을 억제하는 것이었고 여전히 북한이 위협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미국의 입장에서는 한국 너네들 이제 잘 살게 됐잖아. 북한만 바라보지 마. 이제 좀 역할을 해야지. 동북아에서 역할도 하고 거기에 좀 더 벗어나서 글로벌 안보에도 영향을 신경을 써야지. 그게 바로 이제 나토 정상회의에서 한국 정부를 계속 초대하는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연 우리나라가 원하는 방향이 무엇인지 그걸 굉장히 어떻게 보면 요즘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트럼프 시대를 맞이해서 대전략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프랑스도 트럼프 2기 유럽의 대전략을 세워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우리나라야말로 지금 미중 경쟁 구도 그리고 트럼프 2기 또 북한 이런 굉장히 복잡한 정세 속에서 그렇다면 한반도의 대전략은 뭔지 그게 단순히 한미 동맹만은 아닐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반도의 대전략은 뭔지를 좀 더 이제 고민해야 되는 그런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한미동맹은 계속해서 공식화하고 강조하고 더 끈끈하게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해왔지만 중국이 우리 경쟁 국가라거나 심지어 적대 국가라고는 절대 그렇게 얘기하지는 않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예를 들어서 한미동맹을 유지하고 주한미군을 유지하는 조건이 중국을 봉쇄하는 데 참여하는 거라고 그러면 우리나라 말씀하신 대로 대전략에 굉장히 큰 변화가 생기게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그 미국 보니까요. 미국은 어떤 그 대전략이나 그런 걸 세울 때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걸 그 상대방을 어떻게 규정할 것이냐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중국에 대해서 전략적 관여를 했었잖아요. 파트너, 우리가 국제사회를 함께 이끌어갈 동반자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선의의 경쟁자로 생각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중국을 트럼프 정부의 일부 인사들은 적국으로 봐야 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 말은 다시 말해서 적국은 결승선에서 나란히 설 수 없는 대상이에요. 그렇잖아요. 경쟁자라면 순서와 달리 나란히 골인선에 설 수는 있겠지만 적국이라면 물리쳐야 되는 대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사실 중국을 사실상의 적국 도전자로 그 규정을 하고 그렇다면 적국은 중국을 어떻게 상대해야 될까? 라는 전략들을 세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한국의 숙제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중국은 우리한테 뭐야? 적국인가? 경쟁자인가? 동반자인가? 이런 것에 대한 분명한 어떤 규정과 고민들이 있어야지 거기에 따른 전략이 필요한 건데 사실 최근 몇 년 동안에는 많은 분들이 한국 정부의 외교가 갑자기 슉 많이 좀 약간 급변침을 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많이 판단을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그 급변침에 대한 충분한 그 검토가 있었을까라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느끼기에는 한국은 아직 중국이라는 나라를 어떻게 규정할 것인지 충분히 좀 고민을 하시지는 않은 것 아닌가. 명확하게 하지 않고 있다.
그렇군요. 주한미군 철수하고 엮여서요. 네. 핵무장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네. 그건 어떻게 보세요? 버든 쉐어링 하다 보면은 핵도 뭐 니들이 알아서 해 이렇게 인정해주지 않겠냐고. 우리나라도 핵무기 갖게 되고 그건 뭐 그렇죠. 전체적으로는 불행한 일인데 어쨌든 어쩔 수 없이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냐 네. 이런 얘기인 건데요. 일단 이제 주한미군하고 연결시켜서 그 질문을 하셨으니까 그 부분부터 좀 얘기를 네네네. 하면은 그 핵무장을 찬성하시는 분들은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래 주한미군 철수하고 우리가 핵 받아오자. 네네. 근데 그건 이제 논리적으로 보면 그 주한미군 철수하는 게 미국에게 이익이 됐을 때 그게 가능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익이 되는 걸 주니까 우리도 핵을 줘라는 그런 논리인데 앞서서 얘기했던 것처럼 주한미군 철수가 미국의 전략에서 결코 이익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사실 논리적으로 좀 저는 그렇게 썩 타당하지 않다라고 보고요. 이제 다만 이제 그 핵무장에 대해서는 두 가지의 질문이잖아요. 핵이 필요할까? 많은 국민들이 한 요즘은 70% 정도 핵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여론조사가 나온다고 하는데 이제 두 번째 질문은 그렇다면 우리는 핵을 가질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인데 네. 그 두 번째 질문이 굉장히 답하기 어렵다라는 거죠. 뭐 워싱턴 기류는 사실 한국의 핵무장에 대해서 찬성하는 주류 인사들은 사실 없습니다. 그 조야 취재하신 결과로는 네, 그런 그렇습니다.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민주당하고 공화당하고 공통적인 건데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미국은 그 핵 정책이 그 비확산 정책을 40년 동안 유지해 왔거든요. 네. 우리가 왜 NPT, 네네네. IAEA 이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이게 다 이제 미국의 비확산 체제를 떠받쳐주는 국제 시스템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미국의 전략상으로 더 이상의 핵이 확산되는 것은 미국의 국가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라는 입장을 지금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혹자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방위비 분담금 많이 우리가 주고 핵무장 받자라고 하는데 이 방위비 분담금은 어떻게 보면 금전적인 문제이고 이 핵의 문제는 미국의 아주 중요한 안보 전략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 이게 거래 대상은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트럼프는 거래 대상으로 보진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시는 그렇죠.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트럼프가 사실 핵무장에 대해서 직접적인 발언을 아직은 한 적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의 예측 불가능성 이런 것들에 의지해서 핵무장에 대한 핵무장을 원하는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진전된 어떤 걸 이룰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은데요. 사실 이것도 앞서 다시 이야기하자면 핵무장은 굉장히 복잡한 문제이고 절차가 필요한 문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것도 좀 결단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핵을 갖는 게 우리나라의 이익인지 아니면 이익이 아닌지 그걸 결정을 하고 이익이라면 여러 가지 대가를 지불하고도 해야죠. 그런데 그 대가를 지불한다 하더라도 그거 우리들이 원하는 걸 가져오는 게 쉽지 않다라는 게 사실 워싱턴 기류고요. 제가 이 문제 취재하면서 굉장히 재밌었던 대목이 있는데 그 미국 워싱턴 조야가 북한의 비핵화를 추구하면서 이야기하는 논리가 있습니다. 북한 너희들 빨리 전략적 결단을 해. 이 핵무기를 쥐고 사는 게 너네들의 경제에 안보에 이익일지 아닐지 전략적 결단을 해. 그래서 이게 손해라 그러면 핵 포기해야지. 이익이라면 계속 가지고 있고. 이런 논리로 북한을 압박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한국의 핵무장에 대해서 반대하는 앞서 말했던 그 비확산 그룹들이 한국에게 하는 얘기가 똑같아요. 한국 너네들 핵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게 너네들의 이익인지 아닌지 결정해. 너네들이 핵을 갖는다는 건 그동안에 70년 동안 유지했던 한미 동맹에 변화를 주겠다는 건데 그게 너희들의 이익이야? 너희들의 손해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굉장히 북한의 그 비핵화를 압박하는 논리와 굉장히 맞닿아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는 얘기가 굳이 한국이 북한을 따라할 필요는 없잖아. 라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뭐 주한미군이고 이 주한미군 좀 더 나가서 뭐 유엔사 체제에서는 한국군까지도 예를 들어서 동북아에서 중국을 방어하는 데 써야 된다 이런 얘기가 막 나오기 시작하면 뭐야 우리도 핵을 가지고 그러면 이런 여론이 우리나라에서 더 커질 것 같아요 저는. 그렇죠. 그러니까 자주 국방해야지 이런 거잖아요 말하자면 이렇게 미국한테 끌려다니면 안 된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 어쨌든 우리가 핵무장을 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의사결정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핵 무장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입장에서는 어떤 논리로
미국을 설득시킬 것이냐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네.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트럼프가 거래의 시각으로 모든 그 문제들을 판단을 한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트럼프에게 핵을 받아와서 무엇을 줄 것이냐, 사실 그 무엇이 굉장히 어떤 거래를 할 것이냐가 사실 숙제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수님께서 얘기하셨던 것처럼 그 미국이 중국 견제에 집중해 있으니까 한국의 핵무장이 중국 견제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미국의 그 인도태평양 전략에 도움이 되는지 않느냐라는 측면으로 중국을 설득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워싱턴의 전문가들한테 많이 물어봤는데요. 네. 두 가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첫 번째, 한국 너네들을 핵은 갖는다면 그걸로 중국 쓸 거 아니잖아. 그럼 북한 견제용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걸로 중국 견제용으로 우리 한국도 핵을 가져야 돼라는 그런 설득은 그렇게 먹히지 않을 거다라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사실 한국이 자체 핵을 갖겠다라는 그 대전제는 미국의 핵우산이 불안하다라는 거잖아요. 미국이 우리나라를 지켜준다고 하는데 LA 포기하고 샌프란시스코 네, 포기하고 네. 그 한국의 그 핵우산을 제공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불안함이 깔려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핵을 갖겠다라는 것은 한미 동맹에 대한 불신이거든요. 한미 동맹에 대한 불신으로 시작된 핵무장. 그런데 이미 한미 동맹에 불신이 깔려 있는 의사 결정을 했는데 너희들이 함께 맞서서 중국을 견제해주겠다고 핵을 가지고 약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워싱턴의 전략가들은 그러니까 전통적인 생각을 하는 그 주류의 전략가들은 굉장히 좀 회의적이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미국의 전술핵을 우리나라에 재배치하는 건요? 그거는 이 전술핵 재배치는 조금 이제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그 전문가들한테 전술핵 재배치는 어때?라고 많이 물어봤거든요. 왜냐하면 과거에 경험이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트럼프 정부 때 한국이 이 핵 역량과 관련돼서 갈 수 있는 최대치는 사실 전술핵 재배치까지는 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많은 전문가들이 두 가지의 전제를 놓고 얘기를 했었는데 첫 번째 기본적으로 미국은 전술핵 재배치하는 거에 대해서 부정적이다 전략적으로. 왜냐하면 첫 번째 한국에서 사드 배치했을 때 진영 간에 굉장히 논란이 있었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전술핵을 재배치한다고 했을 때 분명히 정치적인 이슈가 될 거거든요. 근데 미국은 한미 동맹이 정치적인 국내 한국에서 정치적인 이슈가 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그 미국의 전술핵을 갖다 놓으면 그 북한의 그 전술핵을 배치한 곳이 북한의 새로운 표적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북한과 가까운 거리에 네. 미국의 핵심 전술핵이 배치되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북한을 억제하는데 그렇게 효과적이지 않다. 오히려 괌이나 핵 잠수함을 추진하는 것이 더 전술적으로 더 효과적이다. 이런 전제를 깔고 얘기를 하는데요. 다만 정치적인 필요에 의해서 미국은 한국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가능성은 열어둔 거네요. 그렇죠. 그렇군요. 이게 시간이 다 돼가지고 그런데 이것만 짧게만 여쭤볼게요. 트럼프가 바로 김정은 만나러 갈 거라는 얘기가 있어요.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바로는 아니지만 네. 만나긴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계속 만나겠다라는 신호를 주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만나기는 하겠지만 이건 또 다른 영역의 문제가 그렇다면 합의를 할 것이냐. 이 부분은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일기 때보다 북한의 위치가 굉장히 달라졌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을 물어본다면 트럼프가 평양을 방문하고 싶어 할 것 같거든요. 그리고 완전한 비핵화는 어렵다라는 것을 트럼프는 알고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지만 이 문제를 해결했다라는 40년 동안 해결하지 못했던 북한 문제를 본인이 해결했다라는 어떤 정치적인 상징적인 합의는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중에 몇 가지 방법들이 평양에 가서 김정은과 정상회담하고 핵탄두 미사일 ICBM을 들고 오는 거. 그래서 우리는 북한의 위협을 나는 제거했다. 들고 온다는 게 ICBM은 더 이상 그러니까 상징적인 거죠. 북한이 폐기하도록 하는 건가요? 더 이상 사용하지 굉장히 못하게 하는 건가요? 더 좀 많은 이야기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일단은 그 예전에 육자회담 때 그
CNN을 북한이 불러서 냉각탑을 폭파했던 적이 있었잖아요. 네네네. 그게 굉장히 서방에서는 북한이 핵을 포기하기 위해서 중대한 조치를 하는 것처럼 좀 비춰졌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트럼프도 무언가 내가 북한 문제를 쇼잉을 할 거다. 해결했다라는 그런 상징적인 어떤 무언가를 하려고는 할 텐데, 하지만 이것이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북한발 위협을 실질적으로 제거했느냐, 혹은 이것이 미국의 안보에만 영향을 줄 수 있는 결정이냐, 아니면 한국과 일본이 불안해하는 북한발 위협도 제거하는 것이냐, 이거는 사실 좀 다른 문제일 것 같아요. 실질적인 성과는 네. 기대하기 어렵지만 어쨌든 가서 김정은을 만나고 성과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벤트가 뭔가 될 조치는 것이다. 하지 않을까. 그런 말씀이시군요. 오늘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얘기 더 듣고 싶은데 죄송하네요. 근데 정리를 해보자면 트럼프 청구서는 핵심은 그러면 주한미군의 지휘 역할 이것을 바꾸는 것이 사실 방위비 분담금만큼이나 중요한 청구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 주신 거 네.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아, 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 또 하나는 김정은 바로 만나러 갈 것이다. 이게 네. 저는 굉장히 또 기억이 나는 결론이네요. 경제도 사실 굉장히 중요한 이슈인데 네. 그 경제적인 측면의 청구서. 예,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이 핵심 공급망에 대한 재편이잖아요. 미국 주도의 재편. 거기에는 정말 동맹국의 많은 청구서를 이미 보내왔고요. 뭐 IRL이라든가 뭐 이런 걸 통해서 지금 트럼프 정부 때도 그게 결코 뭐 가벼워지지도 않을 것 같습니다. 경제적인 청구서도 네. 더 세지면 세졌지 약해지지 않을 것이다. 네. 네. 시간이 된다면 제가 짧게 한 말씀만 해주시죠. 네. 제가 이 책에서 또 얘기하고 싶었던 부분 중에 하나가 동맹 인플레이션이라는 개념인데요. 네. 동맹이 중요하죠. 그런데 동맹의 가치에 실질적인 가치보다 더 많은 가치,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을 부여하게 된다면 그 청구서에도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끼어서 날아올 거라는 거예요. 네. 그렇게 반복되다 보면 결국은 동맹이 스태그플레이션, 값어치는 굉장히 높아가는데 실질적인 효용성은 낮아지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다. 그런 부분을 제가 좀 사실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동맹 인플레이션, 동맹 너무 강조하고 너무 중요한 것처럼 얘기하다 보면 청구서도 너무 강하게 날아올 그렇죠. 수 있다. 조심해야 된다. 네. 이건 우리 정부가 새겨야 될 이야기일 것 같은데.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좀 더 길게 들었으면 했는데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